오늘은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념 성명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맨하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몇몇 과열지구가 고점에서 25% 이상 폭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이 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과 부당해고 압박을 받았다며 크리스정 전 시장과 펠팍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남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닥치면서 민권운동의 역사적 성지인 엘라베마주 셀마시를 덮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물론 미주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념 성명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로 미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인 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성명을 통해 한인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기여에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의 한국계 직원들이 대독한 성명문에서 120년 전 오늘 102명의 한국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한 이래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미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온 한인 이민 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고 민권을 옹호하고 예술,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또 올림픽 미국 대표팀의 역사를 만드는 미주 한인들 덕분에 우리의 삶이 나날이 풍성해지고 미국의 위상이 더 높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는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한인 이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 이민사회는 세대를 거치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고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이루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역할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에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같이 갑시다. 한편 연방하원에서도 한국계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 100여 명이 모여 한인 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연방하원 사무실이 있는 레이먼 빌딩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주디 추, 지미 고메즈 의원 등은 이민 1세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한인 이민 사회가 미국 내에서 탄탄한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특검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에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로버트 허 한국계 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어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한국계 법조인입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는데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 직후 법무부의 특검 임명이 발표됐습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런 특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100건이 넘는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연방 수사국으로부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고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서류상 그리고 간판으로는 향후회를 내세우고 있는데 중국이 뉴욕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에 미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1층에 마라탕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 내 안내판에는 침수런 등 입주 업체들의 명단이 적혀 있지만 중국 경찰이 사용하는 층만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건물 바깥에서 확인할 경우 유리벽에 중국 푸젠성의 창러 향후회를 의미하는 미국 창러공예라는 시트지가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가을 연방수사국 FBI의 방첩부서가 뉴욕 브루클린 연방검찰과 함께 비밀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FBI와 검찰의 압수수색 목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러공예는 지난 2013년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됐고 2016년 130만 달러의 사무실 공간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회 회장인 루지안 셔는 뉴욕 퀸즈에서 요식업체를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창러공예는 지난해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에게 정치연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고 루 회장이 직접 4,000달러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의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창러공예는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해 11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이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뉴욕시가 1,027억 달러 규모의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현 회계연도 지출액보다 17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올해 전망되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예산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027억 달러 규모의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2022-2023 회계연도 공식 예산 1,011억 달러보다는 16억 달러, 약 2% 늘었지만 예산을 초과한 실제 현 회계연도 지출액 1,040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17억 달러가량을 줄인 셈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뉴욕 증시도 하락세라며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예비 행정 예산안을 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 급증으로 인한 비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에서 벌어들이는 세수가 줄고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아담스 시장은 각 기관의 비효율적인 자금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대신 준비금은 83억 달러까지 늘려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3-2024 회계연도에도 이렇게 넉넉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면서 각계에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교와 국립도서관에서 운용할 자금이 대폭 줄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몇몇 과열지구가 고점에서 25% 이상 폭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와 샌디에이고, 텍사스 오스틴과 애리조나 피닉스 등을 중심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트픽 하루이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미 부동산 시장의 몇몇 과열지구가 고점에서 25% 이상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와 샌디에이고, 텍사스 오스틴과 애리조나 피닉스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됐습니다. 어제 마켓워치는 올해 미 전역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6월 수준과 대비했을 때 약 10%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격 하락 위험이 높은 일부 시장은 집값 상승률이 최소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미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6.5% 수준을 유지하고 2024년으로 넘어가야 6.1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런 전망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될 거란 관측에 따른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만약 미국 경제가 침체를 면할 경우 집값이 2024년에는 1% 상승하는 등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다시 전환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이 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인 정치인들에게 차별과 부당 해고 압박을 받았다면서 크리스정 전 시장과 펠팍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뉴저지주 법원에 차별과 정치적 보복, 고용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크리스정 당시 펠팍 시장과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스틴 애슐리 부행정관 겸 공공사업국장도 다음 날인 12월 30일 주 법원의 유사 소송을 크리스정 당시 펠팍 시장과 타운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 전 시장과 타운 정부가 급여 인상 등 고용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우했다고 주장하고 또 지난해 6월 펠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크리스정 당시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 및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지난해 2월 한 시의원으로부터 펠팍은 한인타운이고 한인들은 한인 행정관을 원한다는 식으로 사임을 종용당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정 전 시장은 레코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원고들은 매우 높은 보수를 받는 행정관리자들이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나는 과거 누구보다 커뮤니티를 화합시키고 다양성을 가져왔다며 차별 및 보복을 당했다는 원고 측 소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내 암 사망자가 30년 사이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율 감소와 조기 발견 등으로 폐암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미국 암협회를 인용해 미국 내 암 사망자가 30년 새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암협회가 발간하는 임상의를 위한 암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암 사망자는 지난 1991년에서 2020년까지 30년간 380만 명, 약 33% 감소했습니다. 이 임상의를 위한 암 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암 사망자는 1991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었고 2020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전해에 비해 1.5%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줄어든 암 사망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260만 명, 여성이 120만 명으로 남성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암 사망자의 감소세가 흡연율 감소와 암 발견 및 치료 기술이 향상된 덕분이고 특히 폐암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암 사망률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약 5%씩 감소했고 다른 암 사망자와 비교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암 사망률은 연 2%씩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 사망률은 여전히 남녀를 불문하고 각종 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은 남성이 40.2%, 여성이 38.5%였고 남녀 공통으로 폐암 사망률이 높았지만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았습니다. 한편 2020년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이었고 암은 2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위였습니다. 어제 남부에는 거대한 토네이도가 닥치면서 민권운동의 역사적 성지인 엘라베마주 셀마시를 덮쳤습니다. 주택 벽들이 산산조각 나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엘라베마주 셀마시에 거대하고 극도로 위험한 토네이도가 통과하면서 민권운동의 역사적인 도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주택의 벽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등 셀마 시내 전체에서 갖가지 피해 보고가 들어왔고 인근의 다른 카운티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베마주의 행크 샌더스 전 상원의원은 토네이도 피해가 셀마 전체에 걸쳐 일어났다며 자신의 집도 토네이도에 타격을 입었지만 직격탄은 아니었고 온 집안의 유리창들이 박살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붕이 날아간 집에서는 폭우가 그대로 부엌 안까지 들이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민인 말레시아 맥베이는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토네이도와 날아난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면서 토네이도가 그녀의 집에서 1.6k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방향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맥베이는 이 거대한 토네이도가 주택들을 한 채 한 채 집어삼켜 부수는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집 한 채를 집어삼킬 때마다 토네이도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은 정말 끔찍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퍼킨스 셀마 시장은 셀마 타임스 저널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내 브로드 스트릿의 한 빌딩에서 한 명이 건물 붕괴로 갇혔고 다른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주도 몽고메리시 바로 북쪽의 여러 지역에 토네이도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즉시 방공호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화학기업 엑손모빌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화석 연료와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0년 전인 1970년대부터 화석 연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CNN 비즈니스, BBC 등 언론은 하버드대 등 연구진이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석유화학기업 엑손모빌이 1970년대부터 지구온난화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1977년부터 2014년까지 엑손모빌이 작성한 약 100건의 내부 문건을 분석해 이들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10년마다 지구 기온이 0.2도씩 상승한다는 사실을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체감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엑손모빌은 또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서 발생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얼만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추정치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엑손모빌이 내놓은 이 연구 결과가 1988년 기후변화에 경종을 울린 제임스 한센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원의 지구온난화 예측 결과만큼 정확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엑손모빌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화석 연료와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고 환경단체 등이 제시한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기온 상승 모델을 정확하지 않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연구 공동저자인 하버드대 과학사학과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는 엑손모빌의 경영진의 위선이 드러난 것이라며 자사 과학자들을 통해 기후 연구를 수행하고 특권적으로 정보에 접근해오면서 우리가 제시한 기후변화 모델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엑손모빌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엑손모빌이 먼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보훈처는 오늘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독립운동 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하와이는 미주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보훈처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하와이 현지의 한인 기숙학교터, 오아우 묘지, YWCA 회관 등 총 14곳에 순차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미주 한인재단과 함께 이들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만들어 관광객과 하와이 한글학교 학생, 유학생 등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해 미국이 수집한 보고 건수는 모두 510건으로 상당수가 민감한 군사연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기밀 해제한 보고서의 요약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외계인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UFO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총 510건의 보고들은 2021년 이전 이미 보고됐던 144건과 366건의 새로운 보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몬테피올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두 곳에서 벌어진 간호사 파업이 병원과 간호사 측의 협상에서 양측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3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파업에 동참했던 7,100명의 간호사들은 어제 오전 7시부터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몬테피오레 병원 측에 따르면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급여를 19% 인상하고 17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 더 나은 혜택 등을 제시했고 간호사 측도 여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최근 수년 사이 오피오이드 남용과 중독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14세 이상이면 지정된 일반 약국에 가서 신분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해독제, 나록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나록손 배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휴먼 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뉴저지주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숨진 사람은 매년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